부동산으로 실패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는 게 아닌가. 빌라, 아파트, 상가여도 결국에 하나로 모여요. 핵심은 언제 파는 게 제일 좋은지. 현금화를 하겠다? 상당히 위험한, 다른 데도 다 좋지만 현내 지금 차기 정부가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집이라도 하나 챙겨놔야 되는 거 아닐까? 대출을 안 해주시잖아요.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되나요? 그럼 이번에 실전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각각 아파트, 빌라,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할 때 각 자산별로 필수적으로 이건 꼭 봐야 된다. 그런 항목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게 빌라, 아파트, 상가여도 결국에 하나로 모여요. 뭐냐면 핵심은 아파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이냐를 따지는 거고 빌라는 아파트로 바뀔 거냐를 따져야 돼요. 빌라라는 거는. 상가는 주변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될 거냐라는 걸 따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 아파트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좋겠죠. 근데 이게 어떤 게 살기 좋은 아파트예요?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 키우기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조용하고 뭐 교육도 좀 좋고 하는 거잖아요. 아, 살면서 이게 편하구나 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아파트를 보면 돼요. 근데 이러면 또 막막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 대장 아파트가 어디지라는 거를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대장 아파트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 동네에 이제 엄마들이라고 할게요. 엄마 커뮤니티에서 저 아파트가 최고 살기 좋아.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빨리 구분을 해서 그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위주로 사면 돼요. 근데 이건 동네마다 달라서 뭐 예를 들어 뭐 저는 이제 옛날에 수원 광교에 살았었는데 수원 광교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뭘로 쳤냐면 서울, 강남까지 몇 분 안에 가냐를 가장 좋게 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대장 아파트였고 가장 상승률이 높았어요. 근데 뭐 안양, 평촌 같은 곳은 경기 남부의 최대 그 학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이 가깝고 그런 라인들이 엄청난 강세를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달라요. 그런 조건들을 내가 빨리 캐치하다 보면은 이걸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빌라도 신축 빌라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내부는 되게 좋아요. 아파트랑 거의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주차도 좀 잘 돼서 여기 살아도 좋은데?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신혼부부 중에 73%가 아파트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빌라로 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빌라를 사겠다고 하면 이게 아파트로 바뀔 만한 거를 사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 네이버 지도를 키셔가지고요. 내가 살려는 빌라를 놓고 위성 지도를 끄시고요. 그냥 일반 지도를 켜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파트로 바뀌면 참 좋을 지역이다. 이렇게 땅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빌라를 딱 봤더니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았는데 지하철에서 뭐 한 3분 거리고 그리고 옆에 뭐 대형마트 같은 것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낡은 빌라촌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빌라는 철저히 좀 투자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가 투자는 뭐 통 건물, 꼬마 빌딩을 사시는 거 아니고 그냥 한 칸짜리를 산다면 당연히 주변에 좀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곳을 사셔야 되는 거고, 근데 또 비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주변에 이제 빌라촌이 많고 뭔가 재개발이 될 것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상가를 사놓으시면 이게 갑자기 아파트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다 아파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했었던 얘기들이 이제 어떻게 사야 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쭤볼게요. 언제 파는 게 제일 좋은지. 그렇게 한번 이미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파느냐에서 가장 간단한 답은 더 좋은 걸 살 때, 더 좋은 걸 사고 싶을 때 파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이라는 거를 한번 팔았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을 대단히 많이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팔고 나서 네. 저희 집 3억 올랐어요. 네. 막 미치겠습니다 하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팔고 다른 걸 안 사신 거예요. 아. 네. 그 집이 3억이 올랐으면 다른 집은 아마 4억, 5억도 올랐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화를 한다는 게 꼭 리스크를 방어하는 게 아니다. 네.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재까지의 통계로는 35년 이상 장기 우상향 하던 그 투자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팔고 현금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거든요. 뭐 금융 전문가분 계시지만 이게 공매도, 네. 그러니까 이거 네.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기 우상향 하는 거에 하락을 베팅한다는 거는 네. 엄청난 리스크란 네. 말이죠. 네. 어느 순간마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하면서 계속 찾아보시다가 괜찮은데 하면 옮기셔야죠.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의 집이 올라도 기분 좋습니다. 내 것도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바로 생각하시는 게 대체하고 싶은 집을 구해놓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놓고 항상 생각하고 네. 있어야 되죠. 팔아야 되는 시기는 더 좋은 게 있을 때. 이제 이 코너에 이제 출연하셨으니까 네. 피해갈 수 없는 질문 하나를 좀 네, 드리면 이 주식 전문가분들 나오시면 아무래도 네. 추천 섹터나 이런 쪽은 좀 여쭤봐요. 실제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 쪽으로 이제 네네. 아무래도 좀 여쭤보려면 딱 어디다라고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옮겨가거나 할 때 꼭 고민을 해야 되는 네. 그런 형태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지역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어느 정도 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네. 뭐 현금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있는 분, 일기 신도시에 있는 오래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표가 지금 뭐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일기 신도시 용적률이라는 건 이제 그 땅 면적 대비 몇 네. 퍼센트나 몇 배나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냐 뭐 이건데 네. 그걸 늘려주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은 결국에 재건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네. 건데 이 일기 신도시에 지금 차기 정부가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미래 명품 도시로 바꾸겠다 막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정부가 좀 중점적으로 관심 있는 곳을 그쪽에 좀 옮겨 놓으면 네. 그래도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2억 이하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데도 다 좋지만 인천에 7호선이 지금 가다가 네. 성남역이라는 데서 멈춰 있는데 거기서부터 청라역까지 네. 청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막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주변이 다 아주 오래되고 낡은 빌라촌들이 많아요. 네네네. 교통편이 좋아진다면 네. 좀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하고 정책 호재라는 말씀으로 딱 네. 정리가 되네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또 여파를 주는지, 이 여파가 있다고 실제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거는 어떻게 오건영 부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네. 거꾸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금리는 뭐 워낙 전문가시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거냐, 이게 어떤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거냐가 네. 사실은 더 핵심일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주택이라는 부분은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네. 집값이 막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 대출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집 사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올라갔으면 금리가 그렇죠.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는 거 네네네. 아니냐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는 있단 말이죠. 금리가 올라갈 때도 사실 집값이 올라갔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집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주식이든 뭐 아니면 뭐 건물이든 뭐 상가 같은 것들은 필수로 내가 써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이제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집이라는 거는 사실 대부분 실거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건 필수제다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꼭 금리만은 아니거든요. 네네. 정확하게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이런 네네.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네. 더 좋은 집이 계속 많아지고 그래서 빈집이 늘어나서 이 집을 안 사도 전세나 월세가 안정돼서 굳이 뭐 집을 지금 사야 되나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네. 그러면 굳이 집을 뭐 안 살 거니까 네. 가격이 뭐 정체되거나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네. 결국에 가격의 하락은 가진 사람, 판매자가 떨이를 해야 됩니다. 네. 무주택자가 반, 유주택자가 반인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유주택자 중에 85%가 1주택자예요. 그러면 이 85%들이 나는 집을 다 던지고 무주택자가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면 시장에 매물이 막 떨이 매물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던 적이 2번 있었어요. IMF 때. 네.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서 바로 다시 또 반등했었고
그리고 2009년 뭐 금융위기 때도 야, 또 IMF 오는구나 해서 나라 망한다고 해서 또 팔다가 아니네 해서 다시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유의미하게 가격이 확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12, 13년도에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세곡동, 내곡동, 강남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20만 호를 공급하는데 대규모로 공급하는데 분양가를 반으로 해서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야, 저렇게 많은 새 아파트가 반값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버티겠느냐 하면서 패닉에 빠져서 그 매도를 하시고, 그때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뭐 마레프나 뭐 아크로 리버파크도 마찬가지였고 다 미분양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정도가 오지 않으면 어쨌든 사람들은 내 집 한 채는 버티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뚫고 금리가 정말 폭등할 것이냐. 그러면 뭐 제 느낌은 한 7, 8% 정도? 정도가 그 일반적이라면은 못 버티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뭐 시장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뭐 금리 7%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신용이 아주 안 좋으시고 우대금리를 하나도 못 받은 경우에 7%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 대출 담보대출 받으면 한 3.5에서 4 정도 사이로 지금 받고 계세요. 엄청난 충격이 올 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 아니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것이 생기지 않는 시기가 명확한데 또 가만히 잘 있는 내 집을 팔아서 굳이 저 막 지금 시장이 혼란한 전월세로 가서 그래서 남는 돈을 어디다 넣지? 봤더니 주식 막 나스닥 막 코인 막 다 지금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럼 집이라도 하나 챙겨놔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라는 게 영향을 이제 어떻게 준다라고 딱 정의하기는 힘들겠지만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감안을 해야 되는 요인인 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사이드에서 주의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투자,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무관하게 집값은 폭등합니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당연히 부동산 투자에는 악재인 건 당연하죠. 비용이 늘어나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감당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집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한은행에서 다 판단을 해주잖아요. 대출을 안 해주시잖아요.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되나요? 제가 저번에 그 1,900만 원으로 끝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억 1,900이었어요. 그래서 저 100만 원만 주고 2,000으로 끊어주세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안 해줘요. 100만 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깎는 건 되는데 절대 안 올려준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이 금융계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소득 연동으로 대출을 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 물어보셔서 그거에 맞춰서 사시는 거는 뭐 아주 리스크 있는 행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4년 전과 비교해서 2배가 올랐다고 하던데, 그럼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내지 서울의 부동산이 지금 선진국에 있는 굉장히 비싼 그런 나라들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대비 뭐 엄청나게 폭등했느냐라고 말하기는 또 뭐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라는 것 자체가 올랐으면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웬만해선 오르면 잘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려가고 급락했던 거는 1주택자들의 패닉 상황이 오지 않으면 잘 안 내려가거든요. 핵심은 결국에 새 집, 새 것이 계속 나오느냐가 핵심인데 당장은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뭔가 더 많이 상승할 속도를 좀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그 하락 반전으로까지 가기에는 당장 뭔가 좀 다른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되게 적은 걸 되게 많이 적었어요. 필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유튜브 나오신 소감이랑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신한은행 유튜브 또 이렇게 은행에서
우리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금융 지식, 어떤 부동산 지식 같은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 두 회사원분들 딱히 뭐 어떤 그 인센티브 없이 이렇게 하실 텐데. 그게 핵심을 찍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설의 5권형 보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